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저희가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벌써 그 6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매우 어려운 책이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책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제 존재와 시간, 또 이렇게 6번까지 함께 그 공부를 하게 되어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존재와 시간의 제 3장, 3장을 절반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매번 영상마다 이제 한 챕터를 존재와 시간의 각 챕터를 하나를 다 완결하려고 했었는데 이 3장은 너무나 이렇게 방대해가지고 그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반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장이 무려 11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2번 정도 나누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가 존재와 시간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존재와 시간은 전체 14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론이 있고 서론이 이제 2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부 1편 1편이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부 2편이 또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그 강의 내용은 1부 1편 3장의 절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절반이냐, 다 하면 되지. 그런데 이제 이 3장이 무려 11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이번에 5개의 절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6개의 절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3장은 2번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 존재와 시간 번역본 93쪽에서 12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제3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짚어 보죠.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존재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이 존재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데 그 지평이 뭐냐면 바로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 현존재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현존재라고 하는 존재자를 우리가 그 분석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존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존재가 뭐였습니까? 바로 인데어 벨트자인 세계 내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 내 존재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 것이 이제 3, 4, 5장 이야기고요. 그래서 세계 내 존재를 분석해서 결국에는 현존재의 존재가 뭐더냐? 바로 이제 조르게 염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1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을 하려고 할 때 벨트, 이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세계 개념을 다루는 그 이 3장은 무려 11개의 절이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죠. 11개의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서론적으로 14절이 있습니다.
이 14절은 바로 제3장의 서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일반의 세계성이라고 하는 이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나다로 나누어요. 가나다로. 가의 4개의 절이 있고, 나의 3개의 절이 있고, 다의 3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주위 세계성 및 세계성 자체의 분석. 그래서 이제 세계 내에 존재할 때 이 세계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데 무려 4개의 절이 할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계성이라고 하는 걸 도출해냅니다. 그럼 이 세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세계성 이야기에서는 뭔가 막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비교를 통해서 이 세계성의 분석을 구별하고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데카르트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세계 해석과 하이데거 자신의 세계성을 서로 이렇게 이제 대비해가지고 하이데거 자신의 세계성을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부각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공간하고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계를 해석할 때 움벨트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 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죠. 이 주위라는 말에서 이제 공간과의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실존론적 공간성 설명한다는 거죠. 이게 또 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14절 세계 일반의 세계성이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들의 총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들의 총체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존재자라고 하는 그 예를 드는데요. 집이나 나무나 산이나 별 같은 이런 존재자들 있죠. 이걸 다 모아놓게 되면 그래서 이제 집 플러스 나무 플러스 산 플러스 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우주고 세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이데거는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총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일종의 총체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집이나 나무, 산, 별 이런 것들을 하이데거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안에 있는 어떤 존재자들인 것이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세계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세계의 세계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것의 세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개념이며 실존 범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자들을 다 모아놔 가지고 그걸 세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라고 하는 말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4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 존재자들의 총체, 존재자들을 다 플러스 해가지고 총계를 내는 것, 이것은 세계라고 하지 않고요. 이걸 부를 때는 보통 이렇게 세계하고 따옴표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따옴표를 치고 이렇게 세계라고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존재자들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수학의 세계라든지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이게 수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대상들, 수학적 존재자들의 영역을 말할 때 수학의 세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세계는 뭐냐? 3번을 보시면 현 존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곳,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뜨는 세상이 있죠. 그 세상 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존재자들의 총체,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럴 때 세계는 그냥 세계라고 해요. 그냥 세계. 자, 그래서 존재자들의 총체를 말할 때는 따옴표를 한 세계고, 이것은 사실 말해서는 소위 말하는 세계라는 것이고, 하이데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세계는 바로 이제 현 존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세계 내 존재의 세계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이런 실존적 의미에 기반해서 세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이고 실존론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계성, 벨트리히카이트라고 하는 이런 세계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와 세계성을 이야기할 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내부자의 존재의 한계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은 결코 세계성을 이해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탐구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현존재, 인간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존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실존적인 상황에서 바로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도 현존재에 가장 가까운 존재 양식인 평균적인 일상성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바로 세계를 분석해내고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의 우리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바로 움벨트, 주위 세계, 환경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위를 둘러싼다라고 하는 주위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주위. 그래서 움벨트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환경 세계로도 번역이 되는 거죠. circumstance하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 세계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움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위하여의 맥락이라는 거죠. 위하여. 움은 위하여, 목적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움벨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주위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 목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이제 움벨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주위라는 말에는 하나가 더 있다면 뭐가 있냐? 바로 공간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 주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간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바로 이제 실존론적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를 하고 있죠. 세계의 세계성. 가를 하고 있는데, 가는 세계성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와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하고 차별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카르트나 칸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실존론적인 공간성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14절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제 14절은 그 제3장의 서론격에 해당이 되죠. 일종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제3장에 제3장은 가, 나, 다로 나뉘게 됩니다. 제3장이 매우 이렇게 큰 챕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대체로 이제 세계의 세계성을 분석하는 일에 할애가 됩니다. 무려 4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이렇게 설명된 세계성을 데카르트의 세계하고 비교하는 거죠. 세 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이렇게 세계 논의를 하다 보면 공간하고도 연관이 돼요. 공간. 그래서 이제 실존론적 공간. 세 개의 절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무려 이제 서론까지 포함해서 14절까지 포함해서 11개의 절이 있는 이런 방대한 이런 이제 챕터가 바로 3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분량 때문에 가까지만 하려고 해요. 14절하고 이제 이 4개의 절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15절은 주위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 제16절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에서 알려지는 주위 세계의 세계적 합성. 제17절은 지시와 기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체로 이 세 개의 절은 도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구 분석.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 중에 우리가 1차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도구의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히 이제 제17절에는 특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기호라는 도구까지 도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18절에 드디어 사용 사태와 유의미성, 세계의 세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결국에는 세계성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제15절입니다. 주위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평균적이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선 대개의 이런 일상적인 세계 안에서의 우리 현존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하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이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하고 왕래를 한다, 뭐 교섭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뭐부터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을 켠다는 거죠. 형광등에 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을 만지고,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몰고, 또 학교에 도착해가지고 커피포트를 사용해가지고 뭐 차를 한 잔 마시고, 이런 삶에서 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 대체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도구죠, 도구들. 이 도구들과 왕래하고 교섭하면서 그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일단 이제 뒤로 넘겨놨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사람을 일단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하루를 이야기해 보게 되면 우린 계속해서 도구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열쇠로 이렇게 넣어서 돌려가지고 문을 열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도구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특별히 뭐 쓸 거 없나, 사용할 수 없나, 이용할 수 없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배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배려라고 하면 우리가 타인을 좀 배려해라 이런 말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 번역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고려로 번역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미 이 번역어가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조르게라고 하는 말 이건 염려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조르게 이것을 배려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어조르게 이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것을 이것을 심려라고 해요. 심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이 배려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뭐 배려한다기보다도 이것을 이제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할까 이렇게 그 고려하고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눈앞에 있는 것을 만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이제 손안의 것.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펜이 있는데 이 펜을 쓰려고 하는 거지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으면 또 이걸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쓸까 생각하지. 나 그냥 보기만 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사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하이데거는 우선적으로 이런 이제 실천적 맥락에서 보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안의 것은 다소간 실천적인 면이 있죠. 눈앞의 것은 이론적인 것이죠. 좀 초연한 것입니다. 초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이 손안의 것과 눈앞의 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안의 것의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이데거가 특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사물을 프라그마타라고 불렀다는 거죠. 프라그마타. 이것은 이제 프락시스라고 우리가 실천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그 사물 자체를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맥락에서 실용적인 맥락에서 사물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근원적이고 이론적이라고 하거나 초연하게 떨어져서 보는 것은 이게 파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생적.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존재자들을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거죠? 바로 사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 도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세계를 알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이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구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 하나의 도구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망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치가 있으면 못이 있고 대패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건축과 관련되거나 뭔가를 만드는 목공과 관련된 것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엌칼이라고 하는 도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이제 부엌칼, 부엌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엌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도 있고 그 안에 그 옆에 이제 그 젓가락도 있고 또 뭐 냄비도 있고 또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구 부엌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도구 전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도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하나의 도구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도구 전체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구는 또 본질적으로 어떤 이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기 위한의 어떤 지시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움주라는 거죠. 영어로 치면 뭐 in order to 정도 생각을 할까요? 뭐뭇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아까 제가 움벨트 이야기할 때 목적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목적의 어떤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또 이제 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지시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때 이제 가리킨다는 것은 뭔가 방향을 가리킨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목적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을 지시해 준다는 거죠. 목적을 지시해 준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한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적적 지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망치가 있으면 물건을 고치거나 고정시키는데 못으로 고정시키는데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망치로 벽을 고정시키다든지 벽을 수리했다면 벽은 또 뭘 지시하는 겁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것을 지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적인 의미에서의 지시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움주의 지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배려와 도구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조르게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배조르게. 이 배려라고 하는 건 많은 배려지만, 사용하고 고려한다는 어떤 이제 그런 식의 맥락이 많이 담겨 있는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구성하는 이 하기 위한 웅주라고 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맞추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둘러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러봄. 이 둘러봄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독일어로는 웅직트입니다. 웅직트. 역시 이제 이라는 또 이렇게 전치사가 있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주의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용할 거 없나 이렇게 하고 이제 둘러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배조오르게인 것이고, 그리고 뭐 어디에 뭐 사용할 거 없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바로 둘러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움주라고 하는 것은 도구가 예를 들어서 망치가 못을 박기 위해서 필요하다. 못을 박는데 사용된다. 못을 박는 것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보주보다 움주는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는 못을 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볼펜은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구두는 신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계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의 맥락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단계 더 넘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하기 위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지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적 지시를 말하는 거죠. 신발은 신을 신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신을 신고 잘 걸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을 신고 운동을 잘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움주라고 하는 것은 보주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도구적인 맥락, 이런 전체가 바로 이제 손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손안에 있음. 주한된 자연이라고 하는 손안에 있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이 눈앞에 있음, 포환된 자연이라고 하는 눈앞에 있음보다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연하게 바라보면서 외부 대상들하고 외부 대상이라는 말을 하이데거적으로는 좀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바라보려고 볼펜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이 1차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볼펜을 관찰하고 볼펜을 묘사하고 뭐 이렇게 볼펜에 대해서 말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볼펜이 있는 건 아니죠. 볼펜은 기본적으로 쓰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안에 있음이 더 근원적이고 가깝고 일상적인 존재자의 존재 양식인 것이고, 그래서 눈앞에 있음에 비해서 손안에 있음이 더 근원적이고 눈앞에 있으면 그에 비해서는 파생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제15절에 관한 이야기들이고요. 제16절에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서 알려지는 주위 세계의 세계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내 존재의 일상성,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존재, 우리 인간의 이런 이제 일상성에는 배려함의 형태가 속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남을 잘 배려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배조르게, 이것은 이제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과 교섭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좀 사용하고 고려하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앞에 있음, 손 안에 있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손 안에 있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앞에서 손 안에 있음 했는데 손 안에 없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 안에 있음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망치를 써야 되는데 망치가 없다든지,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컴퓨터가 없다든지, 혹은 컴퓨터에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될 때 사실은 그 망치가 없는 것이 망치의 어떤 그 세계 적합성이라든지 사용성을 더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구를 당연하게 여기고 도구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어련히 되겠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구가 잘 작동되는 그런 세계 속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고장이 나게 될 때 개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디를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된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 것처럼 손 안에 얻게 될 때 손 안에 있는 것의 세계 적합성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막상 도구를 이용할 수 없지만 도구를 이용할 수 없게 이렇게 손 안에 없을 때, 그때 오히려 도구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손 안의 것은 지시를 가지고 규정을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얘가 있는 것인데, 이 도구가 사용 불가능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뭘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위하여의 어떤 맥락 구조가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맥락 구조가 알려지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열어 밝혀져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데거를 이해할 때 마치 공식처럼 이걸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뭐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열어 밝혀져 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내부 존재자. 발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열어 밝혀져 있고 그 안에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발견되어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가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논의가 제17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독할 때 이 제17절을 함께 하면서 매우 난해하기도 하고 매우 흥미롭기도 한 그런 이제 그런 그 섹션이 17절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기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 그 섹션을 흥미 있게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그런 그 모습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17절은 지시와 기호입니다. 지시와 기호. 여기서 뭐 하이데거가 기호학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이 기호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기호라고 하는 것은 도구의 일환입니다. 도구의 일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기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이 도구 중에서도 기호는 특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시와 기호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현상을 좀 더 논의함에 있어서 기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호에서 도구라고 하는 것을 한참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우선 하이데거가 그 17절에서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세 가지를 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이제 포함 관계를 가지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차이견이라고 하는 가리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시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시라고 하는 것은 페어 바이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시고요. 그리고 연관, 관련이 되는 거, 배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관과 지시와 가리킴,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이제 이 포함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리킴이라는 말이 흔히 우리가 지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이 지시라고 하는 것은 다소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목적 연관하고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목적적인 가리킴을 말할 때 이런 지시라는 말을 쓰고요. 연관은 그야말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걸 말하게 되니까 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가장 포괄적인데 A와 B가 연관이 있다 말하게 되면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가리킴은 지시에 포함이 되고 모든 지시는 연관에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연관까지 가게 되면 저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일반적인 도구 어떤 걸 예를 들까요? 망치. 하이데거가 많이 드는 이제 강의할 때 많이 드는 예가 망치라든지 분필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많이 들죠. 이 이제 망치나 분필 이런 것들은 대체로 쓰임새의 지시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새. 그래서 딘리카이트라고 하는 어디에 쓰이냐 이게. 뭐 망치는 못 박는 데 쓰이고 분필은 이렇게 이제 칠판에다가 쓰는 데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 도구는 쓰임새의 지시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기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리킴과 쓰임새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리킴이라고 하는 건 뭐죠? 차이견을 말하는 것이죠. 차이견 플러스 딘리카이트. 바로 이제 가리킴과 쓰임새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호의 좋은 사례가 자동차 깜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좌회전 깜빡이를 넣는다, 우회전 깜빡이를 넣는다. 하이데거 시대에도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다소간 뭐 이제 그 차가 가다가 뭐 뭔가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화살표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왼쪽으로 할 때는 뭐 왼쪽 화살표가 나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불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회전 깜빡이 이제 왼쪽으로 가려는 갑다 이렇게 이제 왼쪽이라는 방향이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리킴이고요. 가리킴. 왼쪽 깜빡이를 넣으면 왼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것이고, 이걸 하는 이제 쓰임새는 뭐죠? 왜 이 깜빡이가 있습니까?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한 쓰임새로 이것이 있는 것이죠. 가리키면서도 뭔가 이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바로 깜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도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호 도구, 이 기호 도구는 가리킴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쓰임새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는 도구 중에서도 특별한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안에 있는 것의 이런 도구 성격을 순수한 사물성이나 뭐 눈앞에 있는 걸로 이렇게 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계속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사물. 이 이제 사물에 이제 또 사물을 분해하게 된 원자나 분자가 있겠죠. 분자. 이게 다 합해져 가지고 이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원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제 이런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입자가 모여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좀 더 큰 덩어리가 되고
또 좀 더 복잡한 어떤 그런 사물이 되고 그 사물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우주고 세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상 안에 무언가 이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이 있고 도구들이 있고 우린 그걸 이용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용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사용할 때의 목적의 어떤 구조와 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지시라는 말로 표현했던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도구들이 즐비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 있는 세상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초연한 객관적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이제 도구적인 맥락에서 한 단계 파생적으로 우리가 초연하게 될 때 눈앞에 있는 것들로서의 이제 사물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시적 현존재들을 보게 되면, 원시인들을 보게 되면, 이 경우에 기호와 지시체가 일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종의 이제 패티시 같은 것이 되는 거죠. 패티시. 그래서 다소간 이렇게 이제 마술적인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가리킴이라고 하는 가리킴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에 있어서는 그것을 위해라고 하는 것의 구체화로서의 가리킴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이런 이제 1차적인 어떤 이제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1차적인 목적은 더 궁극적인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상위의 목적들에 움주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목적적으로 하나의 이런 이제 더 고차적인 목적이 있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기호의 가리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도구 전체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의 도구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도구들은 다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그냥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지시의 연관, 지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목적적인 것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말 한 장이 있으면 말 한 장은 말 위에 편하게 앉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왜 있는 겁니까? 바로 전쟁을 잘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상위의 목적, 상위의 목적, 더 궁극적인 목적, 더 궁극적인 목적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손안에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도구적인 존재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입니다. 바로 사용 사태와 유의미성, 그리고 세계의 세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사태와 유의미성, 그리고 세계의 세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총정리해 가지고 결국에는 세계의 세계성을 도출해 내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이 손안의 것의 도구 구성틀을 결국에는 지시라고 부르는 지시. 앞에서 말했던 이제 이 페어바이젠이라고 하죠. 페어바이젠 지시. 지시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 지시. 페어바이중. 그리고 이제 특정한 지시가 있다는 특정한 지시. 특정한 지시로서의 사용 용도를 이건 좀 한 단계 이제 특정한 거죠. 이것을 이제 그것을 위하여 보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보피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특정한 지시로서 이제 보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손안의 것인 이 도구의 존재 성격은 사용세타라고 불러요. 사용사태. 베반트니스라고 하는 이 사용사태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하는 어떤 이제 사용 사태를 말하는 거죠. 사용을 해야 되는 사정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자면 손안의 것의 존재는 사용 사태고요. 세계 내 존재,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존재는 사용사태예요. 볼펜의 존재는 사용사태고, 저의 존재는 이제 염려인 거죠. 염려. 그래서 이제 사용사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디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펼쳐 나갈 때 세계를 설명할 때 망치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망치 굉장히 중요하죠. 망치를 가지고 이제 세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망치를 가지고 망치질을 하는 거죠. 망치질을 해서 무언가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밋이라고 하는 것은 망치를 가지고, 이게 이제 보밋이죠. 망치를 가진 거죠. 무언가를 고정하는데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어디에? 이 보바이라고 하는 어디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어디에? 이 보바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보주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가 된 거죠. 보피어도 되겠고, 보주도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망치를 가지고, 벽을 이렇게 이제 덧댔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한 거죠? 폭풍우를 방비한 거죠. 폭풍우를 방비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걸 이제 닷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풍우를 방비하는 것을 왜 하는 거죠? 현존재가 인간이 안으로 피난하기 위한 거죠. 폭풍우가 오니까 이제 망치를 가지고 벽을 정비한 거죠. 이런 이제 과정들을 움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현존재가 잘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름빌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름빌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망치를 가지고 망치질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고정해서 폭풍우를 방비하고 현존재가 그 안으로 피난하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건 뭐냐면 현존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현존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게 이제 보름빌렌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그 때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궁극 목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이런 이제 그 과정을 결국에 뭐라 이걸 지시라고 해요. 지시. 지시는 지시인데 뭐죠? 바로 목적적인 지시죠. 목적적인 지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시에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한계선을 지평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평에 또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으로 거슬러 내려가는 거죠. 거슬러 내려가는 것을 의미 부여라고 해요. 베도이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존재가 안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존재가 안으로 피난해야 된다는 걸 이제 그 의미 부여하는 거죠. 현존재가 안으로 피난하기 위해서는 폭풍우를 방비해야 되는 거죠. 폭풍우를 방비하기 위해서는 벽이 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이제 벽을 고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 한편으로는 지시의 어떤 이제 그 계열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의미 부여의 계열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세계하고 연관이 있다. 세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사물들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뭐냐 하면 지시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목적의 네트워크, 그리고 의미 부여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리로 이렇게 이제 계속 목적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지평을 또 이제 세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의미 부여의 이런 네트워크 전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유의미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의미성이 세계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현존재는 이미 이런 유의미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 형성성 바로 켤 수 있고요. 컴퓨터 켜고 자동차 몰고 다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선 그
우선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 이 손안에 있음인 거죠. 손안에 있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고 배려하는 어떤 이제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초연하게 둘 때 눈앞에 있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 여기서 본 우리가 지시의 네트워크, 의미 부여의 네트워크, 그래는 목적의 네트워크,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런 네트워크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을 이제 그 지평을 세계라고 부른다. 세계, 세계성. 그래서 이 이제 세계성이라고 하는 실존 범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사물.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주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눈앞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손앞에 있음으로 발전돼 간다, 손안에 있음으로 발전돼 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게 더 이제 우선적이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실천적 맥락에서 실용적 맥락에서 만나는 것들을 강조하고, 하지만 이것들은 다 범주적인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존 범주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관계들인 거죠. 관계들, 지시의 관계들, 목적의 관계들, 의미 부여의 관계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구조들이 결국에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게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자체적인 존재들, 개별 존재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그 관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들은 수학의 함수, 펑션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구성하는 관계를 하이데거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세계가 여러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여러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도구들, 손안에 있는 것들, 이게 이제 발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 밝혀져 있음에서 발견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세계는 여러 밝혀져 있고, 도구들은 발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배려하게 되는데, 이것들에서 이제 파생된 형태가 눈앞에 있는 것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추상적인 존재가 되고 이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세계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상당히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했습니다. 세계의 세계성, 존재와 시간, 제1부, 제1장, 제1부, 제1편, 제3장, 세계의 세계성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여러 절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원래는 한 번에 끝까지 다 하면 좋은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일단은 일단락하고 세계의 세계성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논의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